미국이 한국보다 못하다. 이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를 동시에 장식했습니다. 뉴욕 72시간 대정전 사태.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미국인들은 깨달았죠. 자신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실시간 도착 정보, 새벽 정비 시스템을 본 뉴요커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세금은 다 어디로 갔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최고의 인프라 전문가를 서울로 급파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능가하는 트럼프 지하철을 만들 비법을 훔쳐오라. 하지만 일주일 후 그 보좌관이 가져온 보고서는 백악관을 경악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서울의 믿을 수 없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미국 보좌관의 사연입니다. 이 임무가 제 조국의 민낯을 마주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경쟁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몇 가지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아오는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라는 대통령의 명령은 제게 도전적인 과제였지만 동시에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성공 사례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달콤한 거짓말을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조국을 위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날 아침 워싱턴 DC의 공기는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백악관 예스트윙의 내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로즈가든은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밤새 검토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인프라 법안 관련 보고서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트윗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밤샘 근무를 밥 먹듯 하는 이곳에서 이 정도의 평온은 오히려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CNN 속보 채널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저의 예감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속보, 뉴욕시, 원인 불명의 대규모 정전 발생. 맨해튼 전력망 붕괴. 화면 하단에 떠오른 붉은색 자막은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붕괴와 같은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곧이어 화면은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촬영한 맨해튼의 풍경을 비췄습니다. 빛의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라 불리던 뉴욕의 심장이 암흑에 잠겨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의 현란한 광고판들은 모두 꺼져 있었고 수많은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케빈, 이거 봤나? 국가안보회의 소속의 동료, 마이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는 처참한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뉴욕 지하철역, 비상등 불빛 아래 아비규환을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선로 한가운데 멈춰선 채 암흑에 잠긴 지하철 객차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지하철까지 멈춘 건가? 멈춘 수준이 아니야. 전력망이 완전히 나갔어. 백업 시스템, 비상 발전기, 그 모든 게 동시에 먹통이 됐다는 보고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땅속에 갇혀 있어.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혈관이자 신경망인 지하철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비된 것입니다. 출근길에 나섰던 수백만 명의 발이 묶였고 도시의 모든 기능이 정지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 뉴욕 시민들은 익숙한 불편함으로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뉴욕의 낡은 지하철은 잦은 고장과 연착으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또야 하는 짜증과 체념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인내심은 서서히 공포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망은 불통이었고 전기가 끊기니 카드 결제도 ATM 인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구조를 기다렸고 지상에서는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인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명성은 암흑과 혼돈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태 발생 2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청, 국토안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시시각각 들어오는 보고를 취합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조차 지지부진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망의 연쇄적인 과부하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애덤스 뉴욕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치고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뉴욕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미국 전체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상황 설명과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강력한 해결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우리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상 상황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의 시스템은 견고하며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시의 통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라고요. 상황실에 있던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72시간째 도시가 마비되고 수십만 명이 지하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왔으며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재앙이 일반적이라고요. 그는 심지어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모습은 최악의 오만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애써 예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애덤스 시장의 발언은 불타는 도시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분노한 뉴요커들의 목소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분노는 예전과는 그 결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이하게도 한국, 그리고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삽 뉴욕 지하철의 수치, 삽 서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삽 한국이 기준. 생전 처음 보는 해시태그들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유학생이나 교민들의 푸념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포스팅이 쏟아져 나왔고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NIU에 재학 중인 클로이라는 학생이 올린 틱톡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비상등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둡고 지저분한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 시티홀역에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웅성거리는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벽에는 정체불명의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오른쪽 화면은 그녀가 몇 달 전 교환학생으로 방문했던 서울의 한 지하철역 영상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그리고 스크린도어.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승객들을 선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투명한 벽. 영상 속 서울 지하철역에서는 열차가 몇 분 뒤에 어느 칸에 도착하는지 알리는 전광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며 여유롭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왼쪽은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현재입니다. 72시간째 마비됐고 시장은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죠. 오른쪽은 제가 서울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거긴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엔 비데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정답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을 감내해야 하나요? 영상은 삽시간에 수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맙서사, 저 오른쪽이 지하철역이라고? 무슨 공항 터미널인 줄 알았네. 스크린도어. 저게 있으면 밀지 마시오 같은 끔찍한 사고는 없겠군. 한국은 24시간 내내 저런다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툭하면 연착에 지나 나오는 게 일상인데. 애덤스 시장은 이 영상을 꼭 봐야 한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클로이의 영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한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월스트리트의 금융맨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10대 소녀, 심지어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군인까지 한국의 경이로운 인프라를 경험한 뉴요커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내가 탈 열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초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열차 안에서는 끊김없는 5G 와이파이로 화상회의까지 가능했다. 지금 뉴욕에서는 가족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글은 주요 언론사들의 웹사이트에 인용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한미군 출신의 한 남성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동두천에서 복무했다. 주말마다 서울로 나갈 때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단 한 번도 연착되거나 멈춰 선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 깨끗함과 안전함은 충격적이었다. 새벽 1시에 혼자 지하철을 타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맨해튼 한복판에서 대낮에 나는 약탈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목소리들은 더 이상 일부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점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과거 뉴요커들은 자신들의 불편한 지하철을 뉴욕의 일부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압도적인 비교 대상이 등장하자 그들의 인내심은 분노로, 체념은 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뉴욕 전체를, 나아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백악관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이 한국의 서울보다 못하다는 여론은 그 어떤 정치적 공격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개빈, 이리 좀 와보게. 비서실장의 호출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굳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아침 내내 봤던 소셜미디어 반응들이 빼곡하게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네도 보고 있겠지. 지금 뉴욕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단순한 정전 복구 차원을 넘어섰어. 이건 이제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가 됐네. 네, 실장님. 여론의 방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매우 분노하셨네. 실패한 민주당 시장을 욕하는 걸로는 부족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원하셔. 미국이 한국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개빈. 자네가 좀 다녀와야겠어. 어디를 말입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닌 막중한 임무를 하다라는 지휘관의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서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제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인프라 정책 담당이지 않나. 보고서만 들여다보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게. 대체 한국 놈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샅샅이 훑어보고 마법이라도 부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예계 기술이라도 있는 건지. 뭐든 좋아. 그 비밀을 알아내서 돌아와. 하지만 실장님,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사회적 합의, 장기적인 투자, 정치적 리더십,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을 텐데요. 저의 이성적인 반론에 비서실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물론이겠지.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복잡한 설명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셔. 그분은 해결책을 원하시네. 한국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라는 말이야. 자네 임무는 그거야. 가서 보고, 듣고, 베껴서라도 가져와. 이건 대통령의 특명일세.
그의 말은 더 이상의 토를 달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 전체를 어쩌면 제 조국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이 기묘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뉴욕은 어쩌다 서울에 추월당했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타임즈 기사가 들려 있었습니다. 브라운이라고 했나? 네, 대통령님. 개빈 브라운입니다. 좋아, 개빈.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미국이, 이대한 우리 미국이 코리아인지 뭔지 아는 작은 나라에 조롱당하고 있어. 내 뉴욕이 엉망진창이야. 완전히 재앙이라고. 그 잘난 시장놈은 이게 정상이라고 떠들어대고 있고. 정상이긴 뭐가 정상이야. 실패한 거지. 대통령은 기사를 책상에 내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 서울은 다르다고. 서울은 최고라고. 깨끗하고 빠르고 안전하다고. 24시간 내내. 믿을 수가 있나? 우리는 지금 땅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는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것만 원해. 우리 미국은 최고여야만 해. 뉴욕 지하철. 세계 최고여야지. 그런데 지금은 삼류 국가보다도 못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네 임무는 간단해. 개빈. 한국으로 가. 그들이 가진 모든 걸 알아내. 설계도, 운영 방식,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부 다. 그리고 그걸 뉴욕에 그대로, 아니, 더 좋게 만들 방법을 가져와. 나는 뉴욕의 트럼프 지하철을 만들고 싶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을. 한국 놈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10배는 더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최선이 아니야. 결과를 가져와. 실패하면 자네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얼간이들 전부 다 모가지야.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벌 오피스를 나오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낡고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뒤얽힌 뉴욕의 인프라를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마법 같은 비법을 찾아오라는 명령. 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드문드문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떠오른 서울이라는 낯선 희망.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팝, 삼성, 그리고 분단국가.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나라의 심장부로 날아가 그들이 이룩한 기적의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처음부터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거대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실마리는 지구 반대편의 도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의 길고 긴 보고서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제가 알던 공항이라는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JFK 공항의 혼잡함과 낡은 시설, 불친절함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인천공항은 다른 행성의 건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천장의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소음의 부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전체는 기분 좋은 백색 소음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함 소리나 차증 섞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물 흐르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길게 늘어선 줄이 무색하게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자동 출입국 심사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대자 10초도 안 되어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이트가 열리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JFK에서 시민권자 라인에 서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저에게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백악관에서 오신 개빈 브라운 보좌관님이 맞으십니까? 짐을 찾고 나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시청 교통정책실에서 나온 김영준 사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내의 호텔까지는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기꺼이요. 저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공식 방문이기는 했지만 저는 수행원 없이 최대한 현지인처럼 움직이며 날 것 그대로의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의전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의 제안은 저의 의도와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충격은 바로 그 공항철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탑승한 직통열차의 내부는 KTX 비즈니스석처럼 넓고 쾌적했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자 열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플랫폼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본 것은 당연히 와이파이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비밀번호조차 필요 없는 무료 와이파이 신호를 즉시 잡아냈고, 속도 측정 앱을 켜자 다운로드 속도는 제 워싱턴 DC 아파트의 유료 광램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CNN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영상은 단 한순간의 끊김도 없이 부드럽게 재생되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그것도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통해 고화질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사무관님, 이 와이파이 정말 무료입니까? 그리고 이 속도가 정상적인 겁니까? 제 질문에 김 사무관은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보좌관님. 한국의 거의 모든 지하철과 기차, 버스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의 통신 접근성은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치는 듯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전화 통화는커녕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기 위해 열차가 역에 정차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뉴욕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의 초고속 인터넷이 기본이었습니다. 예덤스 시장이 정상이라고 말했던 뉴욕의 암흑과 김 사무관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서울의 빛, 두 도시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공항과는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인파와 에너지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인파 속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을 비워두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 길을 터주었고, 지하철 환승 게이트 앞에서도 무리하게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2호선을 타고 시청으로 갈 겁니다. 김 사무관을 따라 지하철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승강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에는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소셜미디어에서만 보던 그 투명한 안전문이 열차와 승강장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필요 없는 세상. 선로에 떨어질 걱정도, 갑자기 달려드는 미치광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곳.
그것은 뉴요커들에게는 거의 유토피아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경쾌한 멜로디와 함께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스크린도어에 표시된 녹색 화살표를 따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열차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정해진 위치에 멈춰섰고, 열차의 문과 스크린도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 객차 안은 꽤 붐볐지만 뉴욕 지하철의 살인적인 혼잡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객차 한가운데 설치된 LCD 화면에서는 뉴스, 날씨, 그리고 다음 역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번갈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릴 문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김 사무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를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께서 보시는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 전력 공급, 통신, 승객 안내, 안전 시스템까지. 저희는 이것을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통합 관제. 뉴욕에도 관제센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아마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예측과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점일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복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뉴욕 대정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노후된 변전소 하나가 터지자 연쇄적으로 도시 전체의 전력망이 무너져 내렸던 그 참사. 백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관제센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후 대응의 실패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처음부터 예방을 전제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시청역에 내려 서울시청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파사드와 수직 정원이 인상적인 신청사 건물은 그 자체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김 사무관은 저를 교통정책실이 아닌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울교통정보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보좌관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서울교통의 심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초대형 비디오 월 그 안에는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와 지하철 노선도가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도시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화면 한쪽에는 지하철 모든 열차의 위치와 속도, 전력 상태, 객차 혼잡도까지 세밀한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오퍼레이터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곳 역시 공항처럼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나사의 미션 컨트롤 센터나 펜타곤의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울교통의 두뇌, 토피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입니다. 김 사무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서울의 모든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움직임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하철역에 갑자기 승객이 몰리면 저희는 즉시 인근 버스 노선을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조절하여 인파를 분산시킵니다. 특정 구간의 도로가 막히면 내비게이션 앱과 연동하여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그는 비디오 월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전력 공급 시스템을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복잡한 회로도처럼 생긴 화면 위로 푸른색 에너지 흐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전력망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노선과 역은 최소 2개 이상의 독립된 전력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만약 한국전력의 주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자체 비상 발전 시스템과 연결된 예비 전력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전환 과정은 0.1초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객들은 정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비상 발전 시스템마저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집요함의 산물이었습니다. 뉴욕의 시스템이 단일 장애점에 취약한 낡은 구조라면 서울의 시스템은 애초에 장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설계된 거미줄 같은 다중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었죠. 김 사무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시는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의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시도였죠. 그 후 20년 가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조금씩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온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부가 단기간에 해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대합의와 장기적인 비전 아래 꾸준히 이어진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회적 대합의, 장기적인 비전, 꾸준한 투자. 이 세 가지 단어는 현재 미국 정치와 행정 시스템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예면하며 사사건건 정쟁을 벌이느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거대한 비디오 월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나는 데이터와 실시간 영상들은 단순히 서울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즉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협력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국가적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에게 비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뉴욕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베껴 쓸 수 있는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철학이 녹아있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뉴욕에 이식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자 몇 명을 데려오고 장비를 사오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내용은 그가 원하는 달콤한 청사진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1, 2년 안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10년, 아니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국가개조 계획이 필요하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이미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의 불빛, 그리고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의 불빛이 어우러져 도시 전체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암흑에 잠겼던 뉴욕과는 너무나도 다른, 잠들지 않는 진짜 빛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 경이로운 도시가 안겨준 감탄과 동시에 제 어깨를 짓누르는 절망적인 임무의 무게를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될 터였습니다. 대통령님, 유감스럽게도 마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토피스에서 받은 충격은 하룻밤이 지나도 시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흐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휘자의 악보처럼 정교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김영준 사무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회적 대합의, 장기적인 비전, 꾸준한 투자.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저 도시의 질서정연한 풍경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울 교통 시스템의 두뇌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스템의 심장과 손발을 만나야 했습니다. 김 사무관님, 어제 보여주신 토피스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시청에서 다시 만난 김 사무관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 D가 아닌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한밤중에 땀 흘리며 선로를 보수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뉴욕의 문제는 결국 유지보수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제 말에 김 사무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좌관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 서울교통공사의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보좌관님께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기묘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희는 2호선 성수역 근처에 위치한 군자 차량기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부지 위로 수십 개의 선로가 뻗어 있었고 수많은 지하철 객차가 정비를 받거나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의 병원이자 휴식처였습니다. 김 사무관이 말한 살아있는 전설은 기술본부 소속의 박민혁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좋기 60은 넘어 보이는 그는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채 저희를 맞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굵은 주름, 그리고 기름때 묻은 투박한 손은 그가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수석님, 뉴욕 지하철이 72시간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노후된 전력 시스템 하나가 망가지자 도시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런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러 왔습니다. 제 말에 박 수석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근처에 정비 중이던 객차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수많은 케이블과 파이프, 모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비결이라. 그런 거창한 건 없소. 그냥 매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전등으로 한 부분을 비쳤습니다. 저기 저 볼트 보입니까? 저 볼트 하나의 체결 압력이 기준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열차 운행 중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수백만 번 반복되면 결국 더 큰 부품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는 저 볼트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센서가 이상 신호를 보내면 운행이 끝나자마자 이곳으로 들어와 정밀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버리지. 문제가 터진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요. 그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방정비. 저희도 보고서에서 수없이 언급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MT에게 그것은 예산 부족과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사치스러운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늘 운행 중단 후 수리 방식으로 일해왔고 그 결과가 이번 대정전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석님, 그 모든 부품을 미리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뉴욕에서는 늘 예산 때문에 유지보수가 뒷전으로 밀립니다. 제 질문에 박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용. 열차가 터널 한가운데 멈춰서고 도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비용에 비하면 그게 비싼 건가?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다리나 건물 짓는 건 좋아하지. 자기 이름 붙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땅 밑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낡은 부품 가는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가 오늘 밤 조인 볼트 하나가 내일 아침 수백만 명의 시민을 안전하게 실어 나른다는 걸. 이건 우리의 일이자 자부심이요. 예산 문제는 글쎄 서울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자기들이 매일 타는 지하철이 안전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안전에 투자하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표 받을 생각은 말아야 할 거요.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지니어의 신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고 더 아름답게를 외칠 때 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게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12시 30분. 저는 박수석, 김 사무관과 함께 마지막 열차가 끊긴 강남역 승강장에 서 있었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공간은 텅 비어 있었지만 어둠 대신 환한 작업등이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이윽고 승강장 전체에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원, 장비 확인, 작업 준비.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선로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온갖 종류의 첨단 장비들이 뒤따랐습니다. 레일의 미세한 마모 상태를 측정하는 초음파 탐상 로봇, 터널 벽의 균열을 스캔하는 레이저 드론, 전력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점검하는 열화상 카메라.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정밀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박수석은 선로 옆 좁은 통로를 따라 걸으며 제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서울의 모든 지하철 노선은 이렇게 수백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4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다음 20시간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의 손전등이 터널 벽면의 한 지점을 비쳤습니다. 깨끗한 콘크리트 벽면에 작은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같소? 글쎄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입니까? 이 터널을 구성하는 모든 콘크리트 블록, 모든 강철 빔에는 저마다의 고유 번호와 QR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저걸 스캔하면 이 블록이 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었고, 언제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어떤 점검을 받았는지 모든 이력이 나타나지. 그리고 저 드론이 스캔한 3D 데이터와 결합하면 지난달에 비해 0.1mm라도 변형이 생겼는지 즉시 알 수 있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이지.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청소나 수리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혈관 하나하나에 인식표를 붙이고 매일 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완벽한 현장 적용이었습니다. 낡고 부서지면 그때 가서야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는 뉴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작업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농담을 하거나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그러나 극도의 정밀함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역과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하는 모습처럼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박수석이 말했던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새벽 4시. 모든 작업이 끝나고 장비들이 철수하자 거대한 물청소 차량이 들어와 터널 바닥과 선로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선로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쓰레기나 그 악명 높은 지하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첫차 운행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올 때쯤 박수석은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시민들이 출근을 시작하겠지. 그들은 아무도 우리가 밤새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니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안락한 사무실에서 인프라 정책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인프라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과 헌신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결과가 나쁘면 비난하고 예산을 삭감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거대한 관제 스크린과 한밤의 지하 터널에서 묵묵히 볼트를 조이던 작업자들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서울의 힘은 단순히 빛나는 스크린이나 빠른 와이파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홀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에 붐비는 객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T머니라고 불리는 교통카드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신분증처럼 자연스럽게 이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고 버스로 환승했습니다. 심지어 역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살 때도 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물어 이 카드를 직접 구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에 담긴 철학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공공자전거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카드로 환승 할인을 받고 이용 내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시스템은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의 복잡한 요금 체계와 수시로 고장나는 메트로카드 발권기, 그리고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파편화된 OMNY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이용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각 기관의 밥그릇 싸움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뉴욕의 혼란을 전하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시장과 주지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쟁을 벌이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창을 닫고 백악관에 보낼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심장, 서울 시스템을 지탱하는 예방의 철학과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즉각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도입 이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기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기적인 안목, 직업적 소명의식,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 과연 이 가치들을 지금의 미국에, 지금의 뉴욕에 이식할 수 있을까요? 저의 임무는 점점 더 무겁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 거대한 한국 시스템의 정치적, 재정적 구조를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아마 가장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새 현장에서 목격한 헌신과 기술력의 여운은 다음 날 아침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거대한 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시민들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바늘과 아름다운 문자판만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어젯밤 그 시계의 뒷면을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쉼없이 움직이는 수백 개의 톱니바퀴와 태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매일 밤 정밀하게 조율하는 장인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정치적 의지입니다. 박민혁 수석이 말했듯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년에 걸친 천문학적인 투자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표를 위해 선심성 복지 예산을 늘리거나 감세를 약속하는 것이 정치인의 생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그것도 20년, 30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날 프로젝트에 꾸준히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미국의 정치 문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준 사무관에게 제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사무관님,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겠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 장기적인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정치, 그리고 재정 구조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제 진지한 표정에 김 사무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그리고 이 대화가 이번 방문의 핵심이 될 것임을 안다는 듯이 말입니다. 보좌관님의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기술이나 현장의 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 보좌관님을 꼭 만나 뵙게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혁신을 처음부터 설계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시 고문으로 계시는 최인수 박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찾아간 곳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의 한 연구실이었습니다. 최인수 박사는 은발의 신사였지만
날카로운 안광과 또렷한 목소리에서 수십 년간 다져진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전직 대학 교수이자 여러 시장을 거치며 서울의 교통 정책 전반을 디자인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오신 분을 이런 낡은 연구실에서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겸손한 첫인사와 달리 그의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낡은 책이 아닌 거대한 도시 모델링 데이터와 미래 교통 시스템에 관한 최신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머무른 학자가 아니라 여전히 미래를 설계하는 현역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입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뉴욕에 이식하고 싶지만 그 비용과 정치적 합의 과정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최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막연한 자화자찬이 아닌 냉철한 분석과 통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보좌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시스템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쓰는 철학과 돈을 모으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재원 조달의 다각화입니다. 뉴욕 MTA가 주로 주 정부의 보조금과 승객 요금이라는 두 개의 불안정한 기둥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거미줄 같은 재원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 시의 자체 예산, 공공기금은 물론이고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도시계획 교과서에서나 보던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동합니까? 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로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말에 최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당신의 집 앞에 생기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수십만 달러가 오를 것입니다. 그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인프라에 재투자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연 부당한 일입니까? 이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세권 개발 시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해당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돈은 오직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민간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자연스럽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개발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구걸하는데 이곳은 오히려 그들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도시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둘째는 특별회계의 엄격한 운용입니다. 최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 관련 세금, 예를 들어 유류세의 일정 부분이나 자동차세,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등은 처음부터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별도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의회나 시장이라도 함부로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공원을 짓거나 축제를 여는데 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오직 교통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연방고속도로 신탁기금이 고갈될 때마다 의회에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전용 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의 결합입니다. 최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도 계획이 유지되는지 물으셨죠. 그 답은 국가기관 교통망계획과 같은 법정 최상위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이 아닌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한번 확정되면 다음 정부는 이 계획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할 법적,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큰 틀 자체를 뒤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나 시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약속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구속을 받아들입니까?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우고 싶어 할 텐데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2004년 서울시는 버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대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혼란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이 안정되고 시민들이 그 편리함을 체감하자 대중교통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정치인도 지하철 안전 예산을 삭감하겠다거나 버스 운행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의 높은 기준을 만들고 그 높은 기준이 다시 정치인들을 압박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게 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최 박사와의 대화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성공 비결은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정책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과감한 발상, 특별회계라는 재정적 원칙, 법정 장기계획이라는 정치적 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즉석요리 레시피였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수십 년간 최고의 재료와 정성으로 숙성시킨 슬로푸드의 철학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김 사무관과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복개도로 밑에 묻혀있던 하천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든 바로 그 장기적 비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을 따라 걷는 가족들,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평화와 질서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과 자신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이 사회 시스템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뉴욕의 제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면서도 지가 들끓고 오물이 넘쳐나는 지하철을 타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 그것이 바로 뉴욕과 서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재정 및 거버넌스 모델 분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을 따라 하려면 단순히 지하철을 새로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개발업자들의 막강한 로비를 이겨내고 개발이익 환수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의회의 권한을 일부 제약하는 독립적인 장기 계획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한국을 베끼는 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 시스템의 실패를 고백하고 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혁명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제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제 커리어에 어떤 종말을 가져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진실이었고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걱정하는 한 명의 미국인으로서 저의 마지막 양심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보고서는 이제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찬 청사진이 아닌 뼈아픈 성찰과 고통스러운 제안이 될 터였습니다. 귀국행 비행기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상공을 선회할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은 대부분 돌아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빛이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전 암흑에 잠겼던 그 상처의 기억이 도시의 불빛 위로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뿜던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빛과는 다른 얇고 불안정한 빛이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일주일 만에 돌아온 제 조국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현실의 미국은 거칠고 혼란스러운 민낯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의 짜증 섞인 말투,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 고장난 채 방치된 무빙워크. 인천공항의 그 고요한 효율 성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린 지 10분 만에 벌써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요커들이 매일 느끼는 감정의 일부일까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이틀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장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영혼을 뒤흔들었던 모든 경험과 관찰, 그리고 뼈아픈 성찰을 담은 하나의 선언문이자 제안서였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보고서의 최종 요약본이 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 서울 인사이트 뉴욕 인프라 붕괴 사태의 근본 원인과 10년 국가 재건 계획 제안. 핵심 요약. 기술. 서울의 인프라 우위는 개별 기술의 첨단성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 전력, 통신, 운행, 안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철학으로 설계한 통합 관제 및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이는 단순 도입이 아닌 전면적인 시스템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사람, 서울 시스템의 심장은 자부심을 가진 현장 인력입니다. 이들은 투철한 직업의식과 체계적인 예방정비 프로토콜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그들의 헌신을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재정, 안정적인 재원은 개발이익 환수와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에서 나옵니다. 이는 정치적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시스템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정치적 타협이 아닌 시민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 제도적 혁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치,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법제화된 장기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리더의 개인적 치적 과시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라는 거시적 안목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합니다. 이는 미국 특유의 단기적 선거 주기와 정쟁 문화를 극복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결론, 서울 지하철을 모방하는 것은 단순히 레시피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 사회적 합의을 갈아엎고 씨앗, 장기계획을 심고 꾸준히 물, 재정을 주며 해충, 정치적 간섭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10년 장기 계획을 제안합니다. 프로젝트 피닉스,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10년 인프라 재건 계획.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은 보고서였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온데간데없고 실패한 미국의 현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의 호출을 받고 오벌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자세로 책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조바심과 기대감이 뒤섞여 읽혔습니다. 브라운, 돌아왔군.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할 마법 상자라도 가져왔나? 한국 놈들 비밀 기술 설계도 훔쳐 오기라도 했어.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 깨. 그리고 보고해봐. 어떻게 하면 당장 저 망할 뉴욕 지하철을 서울인지 뭔지 하는 곳보다 10배는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말이야. 빠르고 간단하게. 저는 준비해간 보고서의 요약본을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각오했던 대로 제 영혼을 담은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유감스럽게도 마법 상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몇 장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제 첫마디에 대통령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빈손으로 왔다는 건가? 일주일 동안 세금만 축내고 온 거야?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답이 대통령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철학입니다. 한두 사람의 천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철학입니다. 철학. 지금 나한테 철학 강의를 하는 건가? 브라운. 나는 대통령이지 교수가 아니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구체적인 걸 말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피닉스를 제안합니다. 10년짜리 국가 인프라 재건 계획입니다. 1단계는 향후 2년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할 초당파적인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단계는 이후 5년간 낡은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디지털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10년이라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10년. 장난해. 나는 지금 당장 내 임기 안에 뉴욕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트럼프 지하철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10년 뒤에 누가 알아주는데? 그때는 내가 여기 있지도 않을 텐데. 하지만 대통령님,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00년 된 건물의 배관이 전부 썩었는데 수도꼭지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2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했고 저희는 실패한 겁니다. 저는 거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경멸적인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특별회계, 장기계획,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잖아. 이건 미국 방식이 아니야. 실패했다고. 우리가. 아니, 민주당 놈들이 실패한 거지. 미국이 실패한 게 아니야. 자네는 완전히 저쪽에 물들어 버렸군. 완전히 세뇌당했어.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가봐, 브라운.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군. 나는 이런 패배주의적인 보고서를 원한 게 아니야. 나는 행동가를 원했지, 비평가를 원한 게 아니라고. 자네는 완전히 실망스러워.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오벌 오피스를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가 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허탈감과 패배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의 여정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백악관을 떠나 한민간 싱크탱크에서 인프라 정책연구원으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무시하고 뉴욕 지하철의 몇몇 역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객차 몇 대를 도입하는 단기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트럼프의 결단을 칭송했지만 시민들의 근본적인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착과 고장은 여전했고 시스템의 근본적인 불안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도 발신자 정보도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짧은 인터넷 뉴스 링크 하나만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링크를 클릭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단독, 백악관의 금지된 보고서 전문 입수, 서울 인사이트가 제안하는 미국의 미래. 기사는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제 보고서 전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워싱턴 정치의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특히 제가 제안했던 프로젝트 피닉스,
즉 10년 장기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기사가 나간 지 며칠 만에 여론은 놀랍게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정전의 악몽을 잊지 않은 뉴요커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했던 답이 바로 이것이라며 SNS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일부 소장파 정치인들이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서울 인사이트 보고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제 이름, 개빈 브라운은 어느새 백악관에서 쫓겨난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그 모든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공사가 한창인 도로와 복잡한 도시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할 터였습니다. 그때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대학생 커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서울 보고서 읽어봤어?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묻고 있잖아. 10년 계획이라니. 처음엔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세대를 위한 진짜 투자 말이야. 우리도 이제 코리안 스탠다드를 요구해야 해. 코리안 스탠다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제 조국의 시민들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데는 성공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뉴욕에 트럼프 지하철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10년 뒤 혹은 20년 뒤 미국의 어느 도시엔가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놀랍도록 깨끗하고 빠르고 안전한 시스템을 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야, 라고요. 저는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보고서는 끝났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향해 써내려갈 새로운 보고서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첫 문장은 지구 반대편의 도시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부가 72시간 동안 마비되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서울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빈 브라운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가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였죠. 뉴욕이 사후 대응에 급급할 때 서울은 사전 예방을 당연시했습니다. 워싱턴이 단기 성과에 집착할 때 서울은 20년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한국은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서울의 새벽 4시 풍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가 시민들이 잠든 사이 묵묵히 볼트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모습. 그들의 자부심 어린 표정.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보람, 일하던 박민혁 수석의 말.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개빈 브라운의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는 백악관에서는 거부당했지만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말이 이제는 미국 젊은 세대의 새로운 요구 기준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국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기초는 얼마나 튼튼합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오늘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이었습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장기 투자를 보장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백년대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시민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의 대정전은 끝났지만 미국의 인프라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단기 성과주의,
정치적 포퓰리즘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입니다. 서울이 제시한 답은 명확합니다. 마법 같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정직한 투자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빈 브라운은 결국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의 보고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도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지하철이 달릴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바로 지금의 서울 시민들처럼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